네, 안녕하세요. 코트라 중국 지역 본부장입니다. 오늘 이제 신년 초 저희가 세계시장 전략 설명회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작년 말에 제가 본사에 우리 부탁을 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과거 관시에 의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도 되고 했지만 중국의 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엄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을 이제 요즘은 그 집행 자체가 과거와 달리 좀 엄격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중국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업체분들께서 여러 가지 중국의 세관이나 통관 또는 인증 이런 문제 좀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냐 해서 오늘 원래 미국 시장 설명회인데 제가 부탁을 해서 중국 세션을 오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연사 나오신 분들이 아주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우리 중국 비즈니스인데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세한 사항을 우리 전문 관세사님이나 또는 회계사님 또 우리 KTR의 또 인증 관련해서 또 우리 사무소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중국 경제가 작년도 초반에도 중국이 6%대 성장을 가기 때문에 이게 경착륙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1년 지나서 지금은 경착륙 이야기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이제 경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면 되게 경착륙이라는 게 하드 랜딩이냐, 아니면 연착륙이냐, 아주 스무스한 연착륙이냐, 아마 두 개 다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경착륙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과거 20, 30년 동안 중국이 고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10%, 15%. 이런 논 엔딩.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비행기가 떠가지고 착륙을 하지 않는 그런 고속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여러분이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택싱하면서 가는 롱 랜딩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이 롱 랜딩이라고 하는 게 철저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질적인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L자형 성장이지만 견착륙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도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 연착륙, 경착륙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은 두 개 다 아닐 거다. 결국에 L자형 성장이지만 아마 일부에서는 금년도에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겠지만 6.5%대 그래서 7% 이상 성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데 6.5%만 성장을 해도 말이죠. 지금 중국이 12조 달러 정도의 GDP 규모이기 때문에 한 700억 달러 정도의 새로운 시장이 태어나는 거죠. 7천억 달러. 그러면 이게 IMF 기준으로 스위스가 19위입니다. 세계. 그 경제 규모가 690억 달러죠. 그러니까 매년 순 GDP 증가분으로 스위스만한 경제가 하나씩 태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경착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마 급격한 회복은 어렵겠지만 이런 성장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L자형 성장 하에서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거고. 이 중국에 대해서 이 경제를 이야기를 할 때 과거 정부에서는 매년 정책이 바꿔져서 급격하게. 그런데 우리 이 시진핑 주석 하에서는 거의 5년 동안 경제가 거의 정책이 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에 와서 연사로 왔을 때 아주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게 자주 바꿔져야지 새로운 이야기를 드리면 될 건데 작년 이야기를 또 써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정성의 개혁 이게 과거 6년 동안 해왔던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이 구조 조정 개혁의 방점이 찍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과거 2008년도 양적 완화, 그 당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중국이 4조 위안의 돈을 풀었어요. 그 후로 2009년, 10년에서 아마 전체 1년 GDP의 40% 이상의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반짝 앞에 표에서 보셨지만 2009년도 10%대 성장 이상 되고 나서 계속 7%, 6.6%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공급 과잉 현상 버블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나서 과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적 개혁, 구조 조정을 해왔단 말이죠. 그 구조 조정의 방침에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올해가 2017년도 올해 이제 19차 당대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2기 이제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마음속으로는 경제가 7%대 성장하면서 인민들에게 종을 보이고 싶지만 아마 그걸 참은 것 같아요. 참고 중국의 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 조정을 하면서 6.5%대 성장을 계속 가는 경제가 탈바꿈 시면 얼마나 무섭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아마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성장률도 각 기관별로 좀 다른다는 빨간 숫자가 6.5자가 많이 나오죠. 성장률. 투자는 약간은 떨어지지만 이 투자도 이제 부동산 투자나 이런 쪽은 좀 떨어지지만 제조업 투자가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도 9.8로 약간 떨어지는 경향인데 여기도 이제 자동차, 연관 이런 소비라든지 이런 건 좀 떨어질 거다. 하지만 고급 소비는 늘어날 거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안화 달러 중국도 억울해하고 있어요. 지금 7.2, 7.3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우리 정부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위안화가 절하되고 있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화 절하가 마냥 좋을 건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 외환 보유고도 3조 달러가 이제 마지노선인데 거기도 좀 아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7.2, 7.3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충격적인 접지를 해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거죠. 충격적인 접지라는 게 뼈를 깎는 구조 조정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속에서 공급 과잉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펌 랜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여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 시장 전체에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의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고속 성장이었죠. 지금은 중속 성장입니다. 신창타이. 그다음에 환율이 과거에는 이게 고정 환율이었죠. 근데 지금 환율이 불안정하다는 거. 그다음에 산업 구조 조정. 이게 철강, 그다음에 석탄, 평판 알루미늄, 선박, 공급 과잉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산업 구조 조정인데 제조업 쪽에 지금 상당 부분 해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정책을 때 결국에 고용을 가장 큰 축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 중국의 지금 대학생 졸업자가 연간 700만 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명 고용이 중국의 목표예요. 신규 고용.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1% 성장 때 100만 명 고용이 가능했답니다. 우리 제조업 위주로 성장했을 때는. 그러니까 미니멈 10%대는 유지해야지 1000만 명 고용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서비스나 내수 쪽으로 해서 성장이 주도되니까 1% 성장에 150만 명 고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6%를 하면 900만 명, 6.5% 하면 1000만 명. 작년 이제 말까지 통계는 안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한번 1,300만 명 이상 고용을 했었는 것 같아요. 2015년도가 처음으로 이제 6%대가 붕괴돼 6.9%인데 당시도 1,300만 명. 그래서 이제 물론 중국에 보면은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일부 서비스에 거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호텔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데 좀 과다한 측면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서비스 쪽이 이렇게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5% 성장을 가도 큰 고용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정책을 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은 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예부위원은 아까 우리 정보통신부장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이게 브렉시트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환율 조작구로 지정하니 많이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구세스는 우리 타이페이 무역관장이 가령 지금 현재 중국에서 미국이 이제 지금 중국의 시장 경제의 질을 주니 안 주니 하는 문제,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율 저작권을 시정하냐 마냐 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타이페이 관장이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 해서 마지막 세션 나오니까요.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 작년에 제가 시장 전략 설명회 와서 한중 관계를 최대 기회 요인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시장의 변화 요인, 이기 요인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이게 마음이 착잡하는데 아무튼 정치 외교상의 여러 가지 어느 국가나 갈등과 또 이게 갈등 가다가 국면을 가다가 조정 국면 가고 다시 또 화해 국면 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국, 양국 간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저희가 협력을 하는 게 아주 슬기로운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 간 여러 가지 이제 예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야겠지만 민간 부분의 협력, 특히 이제 중국은 보면은 지방 정부 이쪽에서는 최근에 한 70개 성시에서 한국과의 어떤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시에서. 이제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내수 시장 진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공동의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면 아마 이런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 한중 관계도 많이 완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회요인의 키워드는 내수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시장이 커지냐 좁아지냐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 시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책 시장. 이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왜 내수 시장을 키우느냐 이거죠. 이런 거대 경제, 인구 13억 9천만 명의 거대 경제, G2죠. 12조 달러 시장에서는 수출 가지고 경기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수를 잘 키워가지고 그 속에서 경제를 진작시켜 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상 과제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중을 키운다는 게 저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를 진출 않고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가공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쉬울지도 몰라. 인가공해서 물건 보내고 끝내면 됐지만 아마 진출 자체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윤도 더 날 거고 내수시장 진출하면 또 재미도 더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 진출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한중 FTA인데요. 2015년도 12월 20일 한중 FTA 발의됐을 때 그리고 그 이듬해 1월 1일 이제 두 번째 관세가 인하되고 이제 세 번째 관세가 인하됐는데 166개사가 초기에 활용을 했어요. 근데 작년 말 3,800개사가 관세 인하 효과를 항의를 했고 또 이 3년차가 중요한 게 전체 품목의 4,700개 정도 됐겠는데 절반 정도가 관세 인하가 중국의 최고 대우 관세가 있어요. MOPN 관세보다 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누적 개념이지만 이 한중 FTA 관세 인하 효과라든지 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아무튼 정부 간 이렇게 컨택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아무튼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그쪽하고도 소통도 노력을 해가지고 서비스 협상 이게 이제 금주에 베이징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원래 서비스 협상이라는 것은 한중 FTA가 발효되고 2년 이내에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시작하고 2년 이내에 종료한다는 건데 아무튼 이게 이제 3년 차지만 횟수로는 1년 1개월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최근에 갈등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았는데 우리 산업부에서 직접 차관님도 전화를 그쪽에 카운터파트에 걸고 해서 이번 주 1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서비스 협상이 되면 우리 업체에 진출한 비관세 장벽도 많이 완화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까지 한다면 한중 FTA가 상당히 우리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산업 고도화나 이 고도화는 중개 이제 제조 20이나 이게 이기자 기회원입니다. 한편은 이기고 한편은 기회원인데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재정 투입을 지속한다는 게 좀 어떻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공급적 계획한다. 이 재정 투입이라는 것은 민간 합동 PPP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PPP. 이제 지방정부의 부채도 많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공급 과잉 중복 투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하고 정부가 공동으로 펀딩을 해가지고 하는 PPP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다음에 1대1로 관련된 프로젝트가 물론 이게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자체에 참여할 기회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많은 기회는 없습니다만 이 프로젝트가 뜸을 내 가지고 유동성이 또 풍부해집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라든가 도로 건설이 많아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우리 이제 건설 장비 파는 그 회사 다 아실 겁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2015년도 부임했을 때 그 법인장님 아주 얼굴이 안 좋으셨어요. 뭐 중국에 치우고 또 중국에 또 여러 가지 구조조정되면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어떤 건설 장비 수요가 확 주는 거죠. 확 줄고 또 중국의 경쟁도 심하고. 근데 최근에 뵀더니 그분이 얼굴이 아주 좋으셨어요. 왜냐? 한 20% 늘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PPP 프로젝트가 떠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그 건설 장비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이제 그게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런 장비나 설비 또는 제품 이런 게 뜨기 때문에 이 PPP가 결국은 내수 진작책 일환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개인 소비 시장 규모인데요. 뭐 6.5천억 달러 어느 정도 뭐 큰지 뭐 저도 이게 어느 국가와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다만 이 중에 온라인하고 모바일 거래 규모가 2020년대는 24%까지 올라갑니다. 24%. 지금은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모바일 규모가 15%라면은 지금 일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10% 채가 안 됩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온라인 모바일 쪽에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거죠. 다만 중국의 우리 소비자들이 신뢰를 안 씁니다. 제품을. 온라인 구매의 단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컴퓨터들이나 뭐 모바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만져보들 못 하지 않습니까? 체험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택배로 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11월 10일 광군제나 12월 10일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반품률이 그렇게 많대요. 일단 싸니까 구매를 했지만 와서 보니까 이게 물건이 안 맞는 거죠. 중국은 일주일 이내에 반품을 하게 되면 이유 없이 반품을 받아줘야 하는 게 돼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반품이 없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시장이 한번 뜰 거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게 우리 항저우에서 하고 있는 O2O 체험장입니다. O2O 플랫폼인데 지금까지 O2O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이제 딜리버리 한다는 얘가 O2O였는데 지금 O2O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 투 온라인하고 지금 우리 타오바오나 그다음 티몰 또 징동 VIP닷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하고 차이점을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이 체험장 자체가 과거에는 보세 구역이 있는 항구 인근에 체험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방문을 쓴 사람은 누구겠어요? 결국엔 B2B 바이어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 소비자가 항구 옆에 있는 보스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은 뭐냐면요. 체험장 자체가 시내 백화점에 있어요. 백화점에 일반 소비자가 가가지고 샘플을 보고 제품을 쳐다보고 만져보고 거기서 모바일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가 어디로 오냐면 우리 코트라 이제 그 보세 구역 내에 있는 물류 창고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제품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 정보가 옵니다. 오고 그 정보가 해관하고 연결돼서 해관. 그래서 정보가 해관에서 이제 되게 쳐다가서 보니까 특별하게 물건을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다 그대로 서류로 자체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통관이 끝나면 바로 그 물류창고에서 택배로 소비한테 가는 거죠. 가면은 이틀 이내에 다 가는 거죠.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 그러니까 이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 물론 아까 뭐 15% 이상이라 하지만 아직도 오프라인이 85%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대체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체험하는 게 없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다는 체제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체험장의 근접성이 좋다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가 징동이나 타오바오 이쪽에 이제 입점을 하려게 되면 입점 수수료가 아주 비쌉니다. 근데 이 모델은 오토 플랫폼이 있지만 이 모델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수수료가. 그 다음에 징동이나 우리가 타오바오 같으면 브랜드 있는 제품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델은 브랜드 인증은 없지만 가성비도 있고 기분이 좋은 제품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우리가 포지티브 리스트로 1297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도 해외 직구를 허용한 게 있어요. 그 품목에 한해서 그러는데 대개 소비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활용하면 우리 내수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도움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브랜드 인지도가 아직은 약해가지고 직접 이제 홍보가 필요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데 아주 필요한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항저우 무역관에서 지금 240개 아이템을 그 백화점에 체험장에 갖다 놓고 그 물건은 그 보세구에 넣어놓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개 한 달 후에 그 직접 제조업체에게 위안화로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10분밖에 안 남았다.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중국 내 그 항저우가 국가 전자상으로 시범지구입니다. 항저우는 알리바바가 있는데요. 알리바바 또는 왕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전자상거래 시범지구 때는 거기에 물류 시스템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지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13개 지구로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또 우리 무역관에 있는 제가 다 해서 그쪽에 백화점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이어 모집하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제품의 체험장 운영을 따로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업체분들께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중개 내수장 진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검역이라든지 이게 이제 그 일단 검역을 통과시켜줍니다. 검역 통관해서 그 해관의 비안을 받고 그 비안이 된 제품, 승인된 제품 안에서 물류청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업체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금년 말까지는 화장품도 인증이 없어도 이건 통과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이 모델을 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 높아지고 하면은 인증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이제 타오바오나 이쪽에도 들어가고 하는 단계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새 그 소비시장 키워드는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이 전체 임기의 40% 정도 되고, GDP의 40%를 점유하고, 구매의 80%를 여성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소비에 민감한,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인 경우에는 여성 관련 키워드를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이 중 하나가 이제 두오 쇼우즈라고 했는데, 두오 쇼우가 이제 중국말로 손을 이렇게 절단한다는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쇼핑 중독이 들어가지고 이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손이 있으면 다 하니까 뭐 손을 절단한다는 이야기 정도로 뭐 이게 중독한다 해서 두오 쇼우즈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 또 라마족, 요새 신세대 엄마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게 민감한 언어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 이거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뭐 일가구 이자년하고, 그다음에 80년대에 출생한 그분들이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특히 자기 얘들을 잘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시간을 하고, 건강,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이 노령 인구, 노동 인구 때문에 2035년에 초고령사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스마트 지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늘어나고 뭐 노인용 뭐 보청기, 디지털 보청기 이런 어떤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제 요즘에 특히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법을 만들어 놓고 그물을 느슨하게 운영하다가 큰 고기, 작은 고기 다 지나가게 하다가 필요할 때 그물코를 꽉 쥐고 아마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떤 통관 상품 검사 철저히 준수하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중국에 파트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트너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 인사이드 이게 고부가치 부품 소재 확대인데요. 이거 이제 이기자 기회입니다. 중국이 이제 2025년까지 독일이나 일본 수준의 제조업 강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강국하고 2040년대는 미국 수준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변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이나 인사이드가 중국산 부품으로 모든 걸 대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70%가 이게 부품 중간재인데 중국이 대체가 되면 이건 우리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명 부품은 이익이지만 첨단 부품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회와 이기를 한 표에 놓고 봐야지 이기는 이기고 기회는 기회다고 딴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삼성 스마트폰입니다. 세계 시장 지금 1위인데 중국에서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이나 인사이드라든가 중국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기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우리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게 1, 2, 3, 5입니다. 작년 이게 11월까지 우리의 수출은 두 자릿수로 감소했는데 일본이나 독일은 한 자릿수로 늘어났거나 감소율이 작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첨단 이 중국이 부품을 쓰나 하더라도 한 단계 일을 쓰겠다면 우리 제품을 대체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이기위원이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뭐 오늘도 보니까 대만에서 인재도 유출하고 뭐 인재도 이제 찾은 이야기 나오지만 이게 반도체가 핵심 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80%가 설비입니다. 설비. 이 설비의 30%는 한국산, 30%는 일본산, 30%는 미국산인데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은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의 한 반도체 중견 중소업체가 저기 중국하고 최근에 뭐 계약도 한 것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가성비 이야기도 많이 이건 이제 우리 그 선전에 한 바이오인데 한 200만 달 이상 지금 한국에서 연간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중국하고 이게 부품이라든 이런 측면에서 서로 경합이 되는 제품은 이제는 가격 경쟁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대1로 이건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런 어떤 광역 수도권 개발로 해가지고 여기에 프로젝트가 PPP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은 그 유동성이 제품 구매와도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이제 PPP가 프로젝트로 선구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건 신장은 저기 1대1로 거점이고 수천 이쪽은 이제 서부 대개발 쪽이고 이 산동은 이 부자 성에서 그런지 아무튼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환경, 그다음에 도로 건설, 여러 가지 뭐 문화, 교육 이런 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환경이 아주 뭐 대기 오염이나 수질염이 많은데 옆에 있는 저건 중국이 6억 마리 돼지를 키운대요. 세계 한 절반 정도가 중국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분비물 이게 수질을 오염시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저걸 이제 미생물로 여기를 수질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찌꺼기로 우리가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데 한국에 저런 기술이 많대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1급 허가증, 1급 이제 영업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건설업체 있죠. 건설업체가 일반 도로 건설은 안 되지만 저런 환경 쪽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소기업들, 기술기업과 같이 지금 저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진보라색은 이 하루에 성인이 담배를 25개 핀 정도의 스모그 그 안 좋은 효과래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여러 프로젝트가 저희가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한무역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거기 방직공장 OPS 처리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한 오수 처리, 그 다음에 창사에서는 이거 좀 바꿔줘야 하는데 이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프로젝트 있는데 실제로 우리 무역관에서 해보니까 우리 국내 업체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기 환경 시장에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분 등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데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 이제 10년 전에도 스마트 시스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8개 지역에서 140개가 지금 스마트 시티가 기획 중에 있어요. 이 스마트 시티는 이제 여러 가지 주거, 산업,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종합적인 패키지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텐진에 스마트 시티 중앙 통제 솔루션을 지금 이제 납품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중국의 어떤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업체하고 아마 같이 들어간다면 이게 가능성이 많고 한국과의 협력을 많이 바라고 있는 분야가 스마트 시티입니다. 1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프로젝트 이렇게 커미를 해가지고 이런 어떤 중장비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이제 AIB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AIB가 주로 이제 중국 내 17개 성을 이제 1대1로에 연계된 이제 프로젝트인데 AIB 이제 그 쪽에 CIO가 있어요. 인도 분인데 판덴이라고 이분의 동선을 보면 프로젝트가 떠요. 제가 이제 만나보면은 예를 들면 미얀마를 자기가 일주일 갔다 와야겠다. 미얀마 갔다 오면 한 2주 후에 미얀마 프로젝트가 뜨고 있어요. 오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여러분이 AIB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1대1로의 중국 내 프로젝트는 AIB 자금이 안 들어갑니다. 대신 CIS라든지 중동, 동남아 이런 쪽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AIB 자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AIB가 인원도 적고 신경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놔두고 있는 프로젝트 보면 대개 다 다른 여기 MDB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같이 이제 묻혀가는 형상인데 아마 여기도 내년도 PPP 쪽으로 이제 관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는 이제 중국에서 안 일어나지만 제3국에서도 이런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 진출 사업인데요. 이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또 어제도 신문에 우리 화장품 통관이 안 됐는데 그게 사드 영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은 다 사드 영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에서는.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게 사드하고 법 집행하고 이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전세기 8편 불허를 했지 않습니까? 전세기 띄우는 거 8편.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려요. 예를 들면 일주에 한국과 중국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1200대래요. 1200대에서 8대가 몇 프로냐 이거죠. 그리고 전세기를 띄우는 그 지역을 보면 되게 전기선이 안 지나가고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도시에서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세기를 신청하는 거단 말이죠. 그 여행사가. 그럴 때는 이제 아마 우리가 가장 이제 진출하기 힘든 내륙이라든가 3, 4선 도시 이제 그런 길을 이용해 가지고 양쪽 교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이축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지만 그 점부터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한류 스타들 이제 험한양 내리고 이제 하만양 내리고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 통관 문제도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8월에 통관 불허 건수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저희가 25% 나왔습니다. 300 몇 건 중에서 저희가 25% 나왔는데 평소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10.5%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10.5% 정도 불허되면 메이크 센스 하는데 25% 나오니까 이제 그게 사드 영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중에 대부분이 김이었어요. 김이 보면은 중국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군락수를 3만 개로 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개가 영향을 한대요. 그게 3만 10개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관계자 이야기 들으면 한국 세관에서 만일 식품이 문제가 몸체에 유해하다 하면 그걸 통과를 시켜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9월부터는 다시 또 정상에 들어와서 2%대로 우리가 한국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뭐 저기 배터리 문제도 지금 보조금을 안 주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건 이제 자국산업 보호 차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도 가장 지금 컨선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의 반중 감정이 일어나면 중국도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장 지금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중국 내에 반한 감정이 일어날 거냐. 이거에 지금 컨선이 많은데 아마 반중 감정이 한국에서 일어나거나 반한 감정이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일부 이제 제품에 대해 일부 부품 소재나 뭐 이런 데 대해서 통관을 하는데 일부 이제 통관이 지연된 이제 경우가 있었다고 저도 이제 듣고 있는데 뭐 또 이야기 들어오면 연말에 물동량이 많아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중국 내 우리 진출 기업들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나 이런 쪽 원자재 쪽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5년도에 조우대 사건이 나왔을 때 이제 일본 기업들이 어려웠었는데 그때 한 달간 일본 현지 생산업체에 들어가는 원자재까지도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화장품이나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이 이제 이생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금년도가 이제 한중 수교 25주년이고 또 한중 FTA 발효 3년 차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베이징 중국 상무부 투족장 말도 그래요. 과연 과거 25년 동안 우리 한국이 중국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느냐.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광저우에 있는 해주 산업단지에 우리 삼성하고 LG가 이제 거기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 옮기겠다고 이제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과연 중국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수출만 생각했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봤느냐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최근에는 고급 소비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리콥터, 뭐 크루즈 이제 구매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제품은 대기업 제품도 마찬가지고 뭐 가성비 측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그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 이걸 우리가 과거에 92년도에 우리 이제 수교 그다음에 2000년도 이제 WTO 가입 이후에 우리가 매년 중국에서 거의 한 500에서 600억 달러 흑자를 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저희가. 그 돈을 벌어가지고 진짜 중국 시장에 맞는 전략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우리 리소스를 우리가 배정했다면 과연 지금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해도 중국 수입 시장이 100원을 수입하면 그중에 10.5원은 한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주 큰 거죠. 1입니다, 1이. 2위가 일본인데 8.9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아까 공급축 계획 이것 때문에 뭐 독일이나 일본에서 대치가 되고 있지만 10.05%가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양육관의 교육금 2,700억 달러고 물론 과거처럼 우리가 밸류 체인상에서 아주 우리가 끈끈한 관계가 아니고 약간 우리가 완화됐다고 하지만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상호간에 서로가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민간 협력 이런 차원에 우리가 교류를 확대하고 또 이제는 중국이 필요한 거, 중국이 원하는 걸 우리가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런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서 한국이 더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경치에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 중국 관련 비즈니스 하실 때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